방사청 발표에 인리, 통안의 눈물. UAE, 공동개발국 최종 합류. KF-21 오일머니 66조 잭팟.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축소 요구와 기술 유출 의혹이 겹치면서 한동안 먹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감정적인 접근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KF-21의 수출 레코드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초 KF-21의 총 개발비는 8조 1,000억 원이었으며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60시간 20분 20초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이후 분담 금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위기, 재정난을 이유로 들며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일방적인 분담금 축소 요구에 이어 올해 1월 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하다가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KF-21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으로 변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돈을 적게 내고 기술만 먹튀하려고 하니 사업을 끝내버려야 한다는 강경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만 방산업계에서는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우선 이번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가 아니었다면 시작조차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다. KF-21 사업은 지난 2002년 11월 제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F-X 체계 개발을 공군의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1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사업 타당성 조사만 진행됐다. 사업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답보 상태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2015년 12월 체계 개발 계약이 성사됐다. KF-21은 올해 6월 20대 규모로 첫 양산 계약이 체결됐다. 공군에는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되며 인도네시아는 사업 종료 이후 4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초음속 고등훈련기 TO-10의 경우에도 2011년 인도네시아의 첫 수출에 성공하면서 중동, 유럽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감안해 인도네시아와 감정 대립으로 사업이 공멸하기보다 첫 수출 실적을 쌓아 후위를 도모하는 게 낫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F-21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여기서 그만두면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없고 해외 공략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적게 부담하면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의 가치도 작아진다면서 6천억 원을 내면서 1조 6천억 원 가치의 기술을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 미 핵무기 운용 전략 개정, 북중러 공모 강화. 동시 억제할 수 있어야. 미국 정부가 러시아, 중국, 북한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핵 억제에 주력해왔는데 북중러 3국이 핵 위협에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미 국방부는 15일 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개정한 핵 운용 지침을 설명하는 490일 보고서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기존 지침과 달라진 점은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증강, 현대화, 다양화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도록 한 점이다. 보고서는 안보 환경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략 및 전구급 무기를 포함해 현대적이고 다변화된 대량의 핵무기로 극심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과시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했다. 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핵전력의 야심찬 확장과 현대화, 다변화에 착수했으며 초보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다.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강해지는 군사적 적극성은 중국의 의도와 핵전략 및 교리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도 계속해서 핵, 탄도미사일과 비핵 역량을 확장, 다변화, 개선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과 공모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들이 함께 적대 행위를 공조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엔 기밀사항은 담기지 않았다. 3. 북한군 투입은 심각한 갈등 고조. 숄츠 독일 총리. 푸틴 대통령의 경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5일 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북한군을 투입한 것은 분쟁의 심각한 확대라고 경고했다고 독일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두 정상 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숄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대화에 대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상세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대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통화가 판도라의 상자라며 푸틴의 외교적 고립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비난하며 러시아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필요한 만큼 계속 지원하겠다는 독일의 변함없는 결의를 강조하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전화통화는 약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두 정상은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이번 통화가 독일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거래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나치 독일과 소련이 동유럽 지역을 분할했던 20세기 역사적 아픔을 고려할 경우 더욱 그렇다. 독일 총리실은 서면 성명을 통해 숄츠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대화를 나눴으며 통화 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이 러시아 언론에 전한 성명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러시아 독일 관계가 독일 당국의 비우호적인 행보로 인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평화 합의는 새로운 영토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의미한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평화가 이뤄지려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위 동유럽, 확장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현재의 위기는 나토가 오랜 기간 우크라이나 영토에 반러시아 전초기지를 만들려 한 공격적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지난 12일 독일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숄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평화 협상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결정은 혼자 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숄츠 총리가 다음 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온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숄츠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한 것은 2022년 12월 2일이었으며 대면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약 일주일 전에 이뤄졌다. 당시 숄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약속을 받고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주일 후 발생한 러시아의 공격은 독일과 러시아 간 신뢰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수십 년 동안 독일은 무역과 에너지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의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그 꿈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난 셈이다. 현재 독일은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정치권 전반의 주요 정치인들과 대부분의 유권자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로 예정된 독일 총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과 극좌 포퓰리즘 정당인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은 정부가 평화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두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달하는 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숄츠 총리의 집권 연립정부는 지난주 사실상 붕괴했고 현재 그는 총선 전까지 소수정부를 이끌고 있다. 숄츠 총리와 그의 정당 모두 여론조사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 따라서 숄츠 총리가 갈등 종식에 기여한다는 신호는 선거에서 그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